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이 누군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먼저 3명 장관 후보자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개각 대상 부처 일단 국방부와 문체부, 여성가족부 3곳이죠. 네. 당초 개각 발표 오전에 있을 거라고 예정이 됐지만 시간이 조금 늦춰져서 조금 전 3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자리에는 유인촌 전 문화특보가 예정이 됐고, 국방부 장관 자리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여가부 장관 자리엔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를 고려해서 인사 공백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먼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문화특보 임명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네, 사실 대통령 특보로 임명됐을 때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조언을 깊이 하는 그런 관계 설정, 신뢰가 담보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3년 가까이 문체부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적어도 부처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직 장악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인촌 특보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솔전 부위원장, 어쨌든 MB정부 당시에 문체부 장관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당시에 어떻게 했었다라는 게 다들 기억에 있을 거예요.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 말로는 부처 운영에 있어서는 비판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2번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 구관이 명관이다는 속담을 잘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구관이 명관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명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과 어떤 업무에서의 어떤 당시에 유인촌 장관 문체부가 했던 어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수사가 됐고 또 재판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은 당시에 어떤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연예계 문화인들, 예술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발언을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는 것들이 유인촌 장관이 또 거기에 이 또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게 좀 우려가 또 생긴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MB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법적 사실이고요. 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일부 기소돼서 처벌받은 일부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다 박근혜 정부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유인촌 장관이나 MB정부 인사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예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과 문학의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 대통령께서 특히 방미 기간 동안 넷플릭스 공동 운영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와 로드맵을 짜는 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아주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박보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의 강점이 있었다면 이제 문화예술계 출신의 원로를 통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된 좀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넷플릭스와 같은 방송 플랫폼 정책은요. 방통위와도 유기적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유기적 결합 같은 경우도 고려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장혜찬 최고위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 내에서 난색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총선도 연결돼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실제 당내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전혀 없고요. 당 내라고 해도 사실상 민주당보다 저희 당을 더 비판하는 분들 인터뷰를 딴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다 이러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내 비중에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지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청문회 준비 과정과 검증 과정, 그리고 이후에 장관직을 수행할 때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금 그야말로 플랫폼의 백가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 플랫폼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유인촌 후보자가 제시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요. 이전 정부에서 장관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느꼈던 업무적인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의 어떤 답변이나
청문회 준비 과정 등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이따가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현역이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종섭 장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장관님,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왜 표명하신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관님, 여권에서도 탄핵 전에 사의 표명하는 게 그게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자, 탄핵 얘기 나왔으니까 요 문제 먼저 좀 해볼게요, 설주환 부위원장. 네. 사실 이 국방부 장관 교체 얘기가 지난주부터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어요. 저도 뭐 여러 문서 형태로든지 보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 개각 맞춰서 탄핵을 추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더 일찍 좀 서둘러서 오히려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서둘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실제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가지고 국방장관의 석연치 않은 해명들, 오락가락한 해명들로 인해서 그럼 본인이 정확하게 뭘 했다는 것인지, 결재한 이후에 왜 이것을 다시 수사 서류를 회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뒤에 어떤 보도로서 이어진 것들은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위법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 전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종섭 장관에 대한 어떤 이번 전체 새 내각의 어떤 이것이 오히려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식 사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좀 이런 것들을 밝혀서 수사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수사가 됨으로써 진실 규명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장관 꼭 이종섭 국방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함으로써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받고자 했음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발언 중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꼬리 자르기 용납 안 한다. 그래서 특검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습관적 탄핵 발의병에 걸린 정당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9대0으로 회초리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의 탄핵 발의 운운이 이번 인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요. 저희가 통일 라인을 먼저 교체한 바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과 통일비서관 등이 바뀌었죠. 그랬죠. 그 다음 순서로 순차적으로 국정운영 2기의 동력을 위해서 이제 안보 라인, 외교 라인 등등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조태용 실장으로 교체가 되었고 네. 그에 걸맞게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비서관들도 재정비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장성 출신으로 군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 아니고 타임테이블대로 이렇게 좀 가는 절차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신원식 의원 뭐 장성 출신이라고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에요? 자, 3스타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군에서는 작전통이었어요. 합참의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도 하면서 작전을 했고 정책 작전을 많이 하고 실제로 지금 비례대표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정책 작전 이 부분도 군에 있을 때는 했다면 의원을 하면서는 이제 외교라든지 안보에서 지금 정부 기조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 얘기도 사실 제일 먼저 좀 얘기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또 좀 강한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인선의 배경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보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장차철 지금 박주민 변호사도 현직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 내용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MB정부 인사 원칙 중에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의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야 이전 정부에서도 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더라도 저도 지금까지 뭐 정치부 기자도 했고 기자 생활하면서 현역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정치인 출신은 있죠. DJ 정부 때 천용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 지명을 받았었고요. 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군 분야와 안보 전문가로 비례대표 의원직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간의 활동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뭐 군 관련한 인사가 아닌 민간 출신 인사들도 장관으로 기용했던 전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는 저는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국무위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관료나 학자 출신의 전문가 그리고 국회로 와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수준 낮은 질의를 해도 네 맞습니다 의원님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었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을 국무위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국무위원들 목소리도 요즘 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싸울 줄 아는 이 소심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참모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무적인 역량이나 뭐 실력 역시도 검증 대상에 올라서 평가를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차 개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고서 개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입장이 나온 거를 제가 좀 듣지는 못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봤을 때는 이 인사는 구한말 인사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두 분께 짧게 논평 좀 들어볼게요. 어쨌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내셨고 그래서 항상 개각이 나올 때마다 왜 꼭 MB정부, 박근혜 정부,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인사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구한말 인사라는 표현도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설주환 부위원장. 안철수 의원님이 갑자기 생각나요. 왜요? 예전에 안철수 의원님이 MB 아바타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본인이 억울해 하셨는데 그랬었죠. MB 아바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신가. 당시에 MB 정부에서 벌써 15년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정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 뭐 계속 연속 성상에서 저는 뭐 쓸 수도 있다, 기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한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어떤 썼던 인사들을 다시 기용을 한다. 오히려 2023년도에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60대 중반, 70대가 넘으신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뭐 여당에서 가장 자랑하니까 50대 초반에 어떤 젊고 스마트한 이런 인물들을 쓸 수는 없는 것인지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이 했던 이런 비판들, 아쉬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개각할 때마다. 근데 이제 보수의 인재풀이니까요.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고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대변인을 했었죠. 그렇죠. MB정부와는 딱히 인연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참 잘해주셨는데 또 파격적인 인사였고 특정 정권의 뭐 임명직은 아니었죠. 장민환 차관 같은 경우도 깜짝 발탁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노장청의 조화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정부 출신의 이 시니어가 발탁될 때마다 MB정부를 자꾸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과 경륜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해본 분들이 임명하는 것과 맞춰서 네. 또 반대편에서는 장민환 차관이나
또 한동훈 장관이나 이렇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깜짝 발탁되는 것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때도 10년 전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 해먹었다는 민주당 뭐, 국회의원들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 했던 사람들 포함하면 수십 명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권을 배출해서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는 건 그 진영의 인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지난 인재풀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용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순화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개각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앵커픽 넘어가겠습니다.